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경한 반중 노선을 앞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이미 최악인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로 인한 미중 대립은 단순한 경제, 외교 갈등을 넘어서 무력 충돌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대내외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까지 개입한다면 그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중 갈등을 다룬 책인 데인저 존을 바탕으로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시의 워게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전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국과 중국이 왜 대만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그나마 우방이었던 소련과도 관계가 악화돼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문화 대혁명의 여파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최대의 적국이었던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미국 역시 얻으려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를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편입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한 중국은 군사 지출을 줄이고 대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등소평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등소평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했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모델을 통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거라는 미국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개방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권위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큰 적을 자기 손으로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면서 중국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국익을 앞세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전랑외교라고 부릅니다. 전랑외교의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입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대거 건설했습니다. 당연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은 소국이니 대국인 중국을 따라야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충돌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벌어진 이 충돌로 수십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싸움에선 총 대신에 몽둥이와 못 박힌 막대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중국이 고의로 충돌을 일으킨 거라고 합니다. 중국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망 구축이라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세계 곳곳에 항만과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의도대로 완성된다면 중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초대형 경제 블록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의 세계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경제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산업 스파이 활동까지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미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외교의 제1원칙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어느새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과 여러 국가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주의는 오히려 반중국 정서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특히 2017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갈취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건에 달하는 무역 제재가 중국 기업에 부과됐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접근성도 차단됐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래가 어두운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인구 감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인구 구조는 경제학자들이 꿈꿔온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은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연령의 성인이 10명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우려한 중국 정부는 악명 높은 한자녀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중국은 인구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수많은 여자아이가 낙태되면서 여성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미혼 여성보다 약 4천만 명이나 많은 독신 남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잉 남성 인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60년대쯤 중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이미 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부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훨씬 심각한 불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단 하나의 사회 계약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부를 보장하는 대신에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유지한다. 선거도 언론의 자유도 없지만 경제 성장으로 모든 걸 덮었던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이 멈춘다면 공산당은 다시 탄압과 통제를 앞세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경제적 보상이 사라지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이념 전쟁 속에서 중국은 체제를 소화하기 위해 더 정교한 감시와 통제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AI,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국가에도 중국의 감시 패키지를 수출하면서 반민주주의 국제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은 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에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고령화돼서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경제 둔화,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을 보여주는 비공식 데이터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뉴스 보도를 사실상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암울한 전망이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 전문가 할 브랜드와 마이클 베클리는 그들이 쓴 책인 데인저 존에서 2020년대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왔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인저존은 역사적으로도 이런 시기에 전쟁을 벌인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장악한 상황에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조급하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1930년대 일본 역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자원 부족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자 결국 진주만 공습이라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데인저존은 지금의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지도층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대만 침공이 성공하면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대만 해협을 장악하고 TSMC를 포함한 첨단 산업 인프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데인저존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몰락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미 경쟁은 2020년대에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맞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시간이 자신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2020년대 중반 미국의 순양함, 유도 미사일과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등이 대거 퇴역하면서 일시적으로 군사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냉전 시절 레이건 행정부가 구축한 노후한 전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는 수십 년간 지연됐다. 노후화된 함성과 전투기는 중국의 최신 전력과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대만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해군 전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군사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목격한 장교들과 관영 언론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만을 즉각 침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매파와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미국의 CIA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군은 거의 매일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대만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드론이 대만을 선회하거나 전투기가 대만 동해안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동해안은 산악지형이 많아서 과거에는 침공이 어려운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중국군은 이 지역도 잠재적인 상륙지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군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규모로 17만 명의 대만군을 압도합니다. 여기에 전투기와 함정수를 포함하면 양군 간의 격차는 더욱 큽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과 승산 없는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는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를 중심으로 방어 전력을 강화해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만은 이 전략을 통해 최대한 버티면서 미국의 지원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CSIS는 중국이 2026년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가정하에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총 24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첫날, 중국은 전함으로 대만을 포위하고 전투기를 대만 상공에 띄웁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 중국 전함을 공격하고 미국의 전함과 잠수함도 대만으로 향합니다. 동시에 중국군은 대만 남부에 상륙하고 낙하산 부대는 남부의 비행장을 공격합니다. 비행장을 확보하면 수송기를 통해 병력과 보급품을 보낼 수 있지만 대만군의 저항으로 초기 점령에는 실패합니다. 대만의 수도와 주요 산업은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군사시설도 북부에 몰려 있어서 중국군은 주로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중국군은 험준한 지형을 넘으면서 북쪽으로 진격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또한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만 북부의 병력이 남하해서 중국군과 격돌합니다. 일부 중국군은 동해안에 상륙하지만 남한 대만군과 교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군은 결국 남부의 비행장과 항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북부에서 내려온 대만군이 중국군의 북진을 저지하면서 전황이 바뀝니다. 초기에 대만을 점령한 데 실패한 중국군의 전함 대다수가 미 해군의 공격을 받아 격침됩니다. 그 결과 중국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대만에 상륙한 중국군은 점점 고립된 끝에 대부분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이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CSIS의 워게임이 항상 대만과 미국의 승리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CSIS의 마크 켄시는 미국이 패배하는 시나리오도 있다면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미군 기지가 파괴되면 전투기를 투입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승리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분석한 끝에 비대칭 전력에 주목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소수의 무기로도 상대의 고가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의 가격은 약 130억 달러에 이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격침한다면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항공모함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비싸고 덩치 큰 무기를 선호하는 미국과는 달리 저비용, 고효율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초음속 무기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생산 비용이 높고 정확도도 아직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여전히 큰 위협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또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해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뜻인 A2AD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중국 해군이 아직 미 해군보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면 충돌보다는 접근 자체를 막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 위성 요격 무기, 그리고 사이버 공격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먼저 한국, 일본,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선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막기 까다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현재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토에서 1600km 이상 떨어진 이동 중인 항공모함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른바 괌 킬러와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이 예상대로 작동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대만 전역에는 중국의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대만의 군사시설과 주요 기반시설을 마비시킵니다. 동시에 중국군은 사이버 공격과 지상 발사 미사일로 미국의 통신 위성을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7년 미사일을 발사해서 자국의 기상 위성을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성공하면 미국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을 장악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공격으로 전진 배치된 병력에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급하게 파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미 해군은 중국의 미사일과 스마트 기뢰, 그리고 전자파 간섭을 뚫고 대만에 접근해야 합니다. 미 해군이 도착하더라도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노출된 채 전투를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이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중급유기 없이는 전투기가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는 스텔스 기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중국이 성공적으로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지배권이 고착돼 기정사실화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하더라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만약 패배를 인정한다면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시진핑은 대만에서의 패배가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 기반까지 흔들 것을 걱정할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평소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티베트, 위구르, 그리고 홍콩 등이 독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 내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두 개의 핵무장 강대국과 동시에 맞서는 초유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하나의 전면전에 대응하기에도 빠듯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상황이 미국보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과 베트남, 인도, 그리고 필리핀 등 적대적인 이웃에 둘러싸여 있고 이들 대부분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동맹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겁니다. 나아가 양안 전쟁은 세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글로벌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 TSMC가 타격을 받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해상 물류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 역시 양안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대만에는 비극적이지만 TSMC가 마비될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단기적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 수요도 폭증하면서 한국의 방산기업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서울이 홍콩을 대신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한국에도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항구에는 평택과 오산 등의
주한 미군 기지가 있어서 중국의 선제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참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한국은 참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면 미국이 동맹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군의 시선이 대만으로 쏠리는 사이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때야말로 남한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안전쟁은 항구에도 결코 남일이나 반사 이익으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길어지면 전장의 양상은 점점 예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양안전쟁은 단순한 재래식 충돌이 아닌 인공지능,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되는 미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나 워게임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핵무기까지 사용된다면 양안전쟁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에이스였습니다.